안녕하세요, 여러분. 좀 오랜만에 이렇게 칸트 영상으로 어, 소개 인사드립니다. 조금 장소가 좀 바뀌었죠? 좀 제가 이사를 하게 돼서 이렇게 장소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뭐 똑같이 이렇게 진행할 거니까요. 뭐 그렇게 뭐 달라지는 거는 뭐 별로 없을 겁니다. 이번에는 제가 칸트 제3 비판서에서 판단력 비판에 대해서 제가 조금 동영상을 조금씩 이렇게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같이 칸트 판단력 비판을 중심으로 해서 칸트 철학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판단력 비판 제가 쭉 그 강의 영상에 같이 올릴 거니까 칸트 섹션에 같이 올릴 거니까 뭐 상관은 없겠지만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또 뭐 보셨던 분들은 또 복습하는 셈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따라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임마누엘 칸트. 자, 칸트이고요. 자, 뭐 당연한 얘기. 프로이센 왕국 동프로이센주 퀘니스베르크에서 출생했습니다. 사망 역시도 동일한 장소였고 사망할 때까지 자신이 태어난 장소에서 떠나지 않았죠. 삼비판서로 알려진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입니다. 자, 그럼 순수 이성 비판은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지식과 인식의 권한을 구획하는 작업을 순수 이성 비판에서 수행을 했다면 실천 이성 비판은 순수 이성 비판에서 제시된 인과론의 문제와 자유의 문제, 인과적인 측면, 모든 현상은 원인과 결과의 연속성에서 존재한다라는 것이 사실은 자연 법칙적이고 과학적인 차원의 문제였다면 사실은 그것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주체의 자발성, 자유적인 측면을 통해서 사람의 행위나 우리의 생각이 정초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인과론 대 인과론 vs 자유의 문제를 다룬 그리고 그 자유의 문제가 어떻게 인간의 선한 행위를 정초할 수 있느냐를 말했던 것이 사실은 실천 이성 비판이었다. 그렇다면 판단력 비판은 이 양자를 매개하는 측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도대체 어떤 거에서 만족감과 흡족함을 느낄 수 있는가? 자, 칸트가 실천 이성 비판에서 만족감과 흡족감은 도덕적 차원에서 도덕적 행위 근거의 정초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쾌와 불쾌의 문제, 만족감과 흡족함, 불쾌함, 이런 감정들의 문제는 사실은 부차적인 측면으로 밀려날 수밖에는 없다라는 점이죠. 자, 이 점에서 칸트가 어떻게 보면 최후의 근거 정초를 마련하고자 했던 것이 판단력 비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순수 이성 비판에서 지식의 문제, 실천 이성 비판에서 자유와 도덕의 문제, 그리고 판단력 비판에서 인간의 감정과 흡족함의 문제를 근거 정초하려고 했던 것이 3비판서의 최종 계획이 되겠죠. 그러면 어쨌든 복습을 좀 하실 겸 자, 그렇다면 순수 이성 비판은 선엄 철학, 트란센덴탈 필로소피라고 알려져 있죠. 형이상학의 독단적 실체를 경험적 실제성,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뭐 맛보고, 오감, 또 뭐 있죠? 보고, 듣고, 맛보고, 뭐, 하여튼 오감을 통해서 어떤 순수 범주의 인식론적 틀에 대한 정합성을 뭐야? 정초하고자 했던 것이 사실은 순수 이성 비판의 계획이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형이사학이 무엇이냐? 그런 제가 뭐 순수 이성 비판에서도 얘기했지만 존재와 인식의 문제 그리고 특수한 주제에 있어서는 신, 자유, 영혼의 사변적 대상을 그 주제로 삼는 것을 형이상학적 대상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형이상학적 독단적론이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원리를 그대로 환원해서 설명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넘어간 것이고 이런 형이상학적 독단론을 비판하기 위해서 칸트가 휴무로 대변되는
영국의 경험론을 끌고 와서 회의주의를 통해서 형이상학적인 사변적 주제의 월권적인 측면을 몰아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경험적 실제론. 우리가 이제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경험이라고 하는 에어파론, 이 익스페리언스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시각, 청각, 후각, 감각, 미각 등을 대상을 이용해서 대상을 지각한다라는 걸 말해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핸드폰이 있으면은 이 핸드폰을 보고 만지고 이 지점에 있어서는 이 핸드폰의 실제성이 완전히 뭐야? 확인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핸드폰의 본질의 문제, 이 핸드폰의 이데아의 문제, 이 핸드폰의 원형의 문제, 이런 식의 플라톤적인 생각이라든지 이 휴대폰이 어떤 신적인 목적을 통해서 설계되었다. 이런 범신론적인 문제로 들어가면은 핸드폰에 대한 정확한 지각과 핸드폰이 가지고 있는 사실적인 측면을 어때? 파악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칸트가 사실 비판한 지점이 뭐다? 영국의 경험론을 토대로 해서 비판을 해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실제론이 되겠죠. 실제. 과연 리얼리즘, 실제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실제는 어떻게 보면은 플라톤적인 의미에서의 원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형. 원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되는 우리의 주관과 무관하게 대상의 바깥 영역에 완벽하고 고유한 자기의 영역의 원형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뭐다? 실제론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 자체의 고유한 방식.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이 현상 세계는 뭐라고 보면 될까요? 원형 세계의 모상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계는 사실은 원형 세계의 모상에 불과하다. 그러면은 실제론의 특징은 그 자체로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즉각적인 경험의 차원은 뭐다? 원형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것의 본질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미궁의 차원을 남겨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칸트는 이 지점을 굉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칸트가 조금 오늘은 판단력 비판이지만 순수 이성 비판을 아는 상태에서, 그리고 실천 이성 비판을 아는 상태에서 판단력 비판으로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복습 차원에서 칸트 철학을 조금 한 번 더 이렇게 훑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에서 비판하고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형이상학적 독단론으로 봐야 된다. 물론 칸트는 개념 없는 직관의 맹목적임과 직관 없는 개념의 공허함을 함께 이야기했다. 하지만 진정으로 칸트가 구현하고자 하는 바는 기존의 형이상학적 체계를 비판함으로써 철학을 하나의 학문으로 정립하고자 했던 것이다. 기존의 형이상학은 인간의 이성이 행하는 이지적 수행 과정이 곧 대상, 사물의 본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확장된다. 이는 곧 인간 이성이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는 월권이다. 이러한 형이상학적 실체에 대한 과도한 점은 결국에 사변적 대상과 사변적 주제에 대한 허무맹랑한 입장으로 커져버린다. 이 과정에서 영국의 철학자 데이비드 휴미 등장한다. 휴은 인간의 내면의 이성과 자기 동일성을 스스로 확보하는 영혼이나 자아 따위는 존재하지 않으며 오로지 인간의 자아로 통칭되는 내면은 감각한 경험 일반의 대상들에 대한 단순한 집합이라는 것이 휴메의 주장이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서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자유의 문제와 자아의 문제예요. 자아, 어떻게 보면 셀프 컨셔스니스, 자아라고 하는 거는 이 형이상학적인 차원에서 파악을 하면은 경험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영혼이라고 보셔도 돼요. 이것은 경험되는 대상을 가능하게 하는 최종 조건이지 경험되는 차원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경험과 자연적인 것으로부터
완전히 동떨어져서 순수하게 고유한 형태로 자기 자신을 존립하는 것이 뭐다? 자아라고 해요. 자아는 그 누구로부터도 침범당할 수 없고 그 누구한테도 침범을 요구할 수도 없고 그 같은 권리도 없어요. 자아는 오직 자기 자신과만 관계를 해요. 그리고 이것은 경험적인 차원과 자연적인 차원의 독립된 채로 존재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자아적인 측면은 어때요? 자연스럽게 형이상학적 측면과 연결고리를 형성을 한다는 것이죠. 왜? 형이상학이 주장하는 것이 정말 형이상학이거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거는 형이하학이에요. 이런 자연적인 측면과 대상적인 측면에 머물러서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자아는 이런 것과 연결고리를 형성하되 그것과 독립된 채로 분리된 채로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자아 중심 철학의 핵심이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에서 보면 형이상학적 측면에서 영혼과 신, 자유의 문제와 연결고리를 형성할 수밖에 없죠. 왜? 신과 영혼과 자유 같은 것은 자연적인 인과론적인 연결고리로부터 어때? 완벽히 따로 떨어져서 존재하는 그러한 사변적인 주제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형이상학자들이 주장하는 독립된 자아가 존재한다라는 이러한 주장은 어떤 의미에서는 신, 자유, 영혼과 같은 사변적 대상과의 주제와 연결고리를 형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휴미 주장했던 바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연결고리가 어때요? 그저 감각적인 대상의 다발과 감각적인 대상의 집합에 불과하다는 거잖아요. 자아는 경험된 인상의 축적과 경험된 대상의 인상을 모아놓은 다발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굉장히 자아를 폄하함과 동시에 자아가 세계와 동떨어져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 그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자연적인 세계와 경험되는 대상 세계와의 연결을 통해서 존립한다라는 것이 휴메의 생각이었죠. 칸트는 이 지점을 받아들인다는 점입니다. 칸트는 휴메의 이러한 파격적 주장에서 독단의 잠에서 깨어나게 됐음을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순수 이성 비판이 휴미 제시한 파격적 경험적 입장을 그대로 확장시킨 책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고, 또한 칸트를 기존의 형이상학을 휴메의 입장에서 연장한 책으로 봐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이 지점에서 칸트 철학의 핵심이 존재해요. 칸트는 자아를 옹호합니다. 자아는 경험되는 대상을 통해서 경험 가능성의 조건을 자아를 통해서 연역하고자 하는 것이 칸트 철학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자아는 스스로 정립할 수 있고 스스로 자기 자신의 도덕적인 법칙을 수립할 수 있는 능동성과 자율성, 자발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순수 이성 비판과 실천 이성 비판을 통해서 칸트가 자아론을 통해서 확립하고자 했던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할 판단력 비판에서는 어떨까요? 이 양 지점에서 우리가 과연 자아는 어떤 지점에서 흡족함과 만족감을 느낄 수가 있느냐. 이것을 미감적 판단과 목적론적 판단, 이 양자를 통해서 미감적 판단, 숭고의 판단, 이거를 미감적 판단이라고 보고, 그리고 목적론적 판단을 통해서 우리가 최종적인 목적을 어디서 구해야 하는가를 반성적 판단과 한목적성을 통해서 구축하고자 한다. 이 지점이 판단력 비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첫 시간은 판단력 비판 첫 시간인데 제가 칸트 철학을 조금 더 이렇게 뭉뚱그려서 조금 설명을 해봤고, 칸트는 자아 철학자이며 이 자아 철학을 휴메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을 회의하는 플라톤적인 원형 세계를 회의하는 방식으로
원형과 모상의 세계에 대한 구분을 회의하는 경험주의적인 태도로 자신의 비판 철학을 정초하고자 했으며, 이러한 철학에서 자아 철학은 순수 이성 비판에서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실천 이성 비판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자유를 통해서, 도덕 법칙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판단력 비판에서는 우리가 쾌와 불쾌의 문제에서 자아가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을 미감적 판단, 아름다움을 분석하는 판단과 목적론적 판단, 우리의 최종 목적과 최종 근거는 누구로부터 정초되었으며 우리는 왜 그것을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지를 따진 것이 판단적 비판이다. 여기까지만 제가 오늘은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판단력 비판이고요. 칸트 철학에서 이렇게 또 올릴 거니까요. 그 연속해서 올릴 거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려요. 네, 감사합니다.